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장 이정식입니다. 자, 오늘 온라인으로 여러분들께 또 이렇게 교육 해드리게 됐는데요. 오늘 영상은 읍면동 보장협의체 여러 위원님들께서 앞으로 하셔야 될 마을복지계획에 관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을복지계획이 무엇이냐 좀 생소하신 위원님들이 많으실 텐데요. 자, 읍면동 보장협의체 위원님들은 2년마다 임기가 새로 시작되는 분들이 계시고 또 새롭게 위원이 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저희가 지난번에 영상으로 기본교육과 심화교육을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렸는데 아직 보지 못한 분들도 있을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자, 기본교육을 먼저 보시고 본 또 교육을 들으시는 게 가장 좋겠지만 일단 본 교육은 그 기본교육이나 심화교육 내용과는 다르게 마을복지계획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읍면동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관한 얘기를 간단하게 해드리고 마을복지계획에 대한 얘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저희 포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마찬가지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법이 다소 좀 길죠. 저도 사실은 사무국장을 오래 하고 있는데도 이 법을 외우기가 쉽지가 않아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 그리고 이 법률에 의해서 나온 시행규칙 제17조에 읍면동 단위 지역에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구성하도록 강행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역은 2015년에 동시에 되진 않았고요. 그 2015년에 여러 지역에서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아까 제가 2년 임기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 2년 임기라는 것은 각 지역별로 조금 임기가 다르게 시작이 됐기 때문에 상이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시와 마찬가지로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도 공공, 민간 두 위원장님이 계신데 민간위원장은 여러분들이 호선을 통해서 뽑으신 분이고 공공위원장은 읍면동장님이 되겠습니다. 읍면동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만든 이유는 복지 예산이 꾸준히 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복지사각지대의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공무원만의 힘으로는 어렵다라는 판단이 있어서 민관 협력을 통한 상시보호체계 구축 또는 맞춤형 지원을 하자라는 의견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그 송파구의 세모녀께서 안타깝게 돌아가신 그 사건이 우리 보장협의체가 생기게 된 어떤 배경인데요.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지 사각지대를 효과적으로 발굴하고 이분들에게 자원을 연계해주자. 이게 이제 기본 목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민관협력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민관협력, 다시 말해서 거버넌스라고 하죠. 협치라고 합니다. 민관협력이란 말이 주는 의미는 민간만도 공공만도 아닌 양자가 협력을 통해서 우리 지역의 어려운 분들을 잘 발굴하고 도움을 주자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지역에서 회의하실 때 읍면동장님이 참석해서 회의를 같이 하시잖아요. 자, 이렇게 회의하는 것만이 아니라 사업을 할 때도 민관, 공공이 같이 해야 된다라는 걸 말하는 거고요. 자, 읍면동 단위의 도움이 이제 필요한 여러 이웃이 있을 텐데요. 그동안은 그 지역에서 공무원분들, 특히 이제 복지 관련한 사회복지 공무원들이 주로 담당을 해왔지요. 자, 이분들에게 파악이 되는 대상자분들도 물론 있습니다만 그렇지 못한 분들이 있어요. 아시다시피 우리는 거주 이전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아무데로나 이사를 가실 수도 있고 또 저희에게 신고하지 않은 상태로 그러니까 주소가 이전이 안 됐지만 와 있는 분, 거주자도 있습니다. 자, 이런 분들에게는 어떤 그 지역에 계신 분들이 가장 잘 그 형편을 알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그분들을 발견을 해줘야 된다. 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크게 4가지 역할이 있어요.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면서 복지사각지대 발굴이나 자원 연계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건 이제 기본이고요. 더 중요한 거는 지역사회 보호체계 구축이라는 게 있어요. 자,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그 지역마다
특별히 취약한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도 소호흡이나 가산 같은 데는 외국에서 일하기 위해 와 있는 분 또는 이주 여성분들이 많이 있죠. 자, 그런 분들에게 맞는 지역사회의 보호체계를 여러분들이 구축하셔야 된다. 좀 다소 용어가 어렵습니다만은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우리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도움을 필요하는 사람, 또 도움을 줘야 되는 어떤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체계를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례적으로 도와주고 마는 게 아니라 꾸준히 그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을 구축해야 된다라는 말이고요. 지역사회 특화 사업이라는 게 있는데, 자, 이것도 이제 비슷한 얘기입니다만은, 보통 도심 지역 같은 경우는 뭐 바자회를 한다든지, 일일 찻집을 한다든지, 뭐 학교랑 연계해가지고 축제식으로 행사를 한다든지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자, 이제 시골 지역에는 자, 이러기가 어렵죠. 쉽지 않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우리 지역에 필요한 특화 사업을 개발을 하셔야 돼요. 대개 사업은 돈이 필요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재원도 마련을 하셔야 되고, 그 재원이 마련돼서 투입이 됐다는 얘기는 뭐 어쨌든 공적 자금이 들어간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결과가 반드시 나와야 됩니다. 자, 그 사업을 하고 난 뒤에 환류라고 표현을 하는데 피드백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돈을 투입을 했더니 이러이러한 효과가 있더라라는 게 나와야 됩니다. 각 지역에서 저희가 그 위원님들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가장 안 되는 부분이 바로 그 환류입니다. 피드백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김장김치를 뭐 만든다든지 꾸러미 사업을 한다든지 다 같이 모이셔서 행사하는 것 자체는 굉장히 잘 하십니다. 준비도 잘 하시고. 근데 하고 난 다음에 결과에 대한 부분, 자, 이 부분이 좀 약하다는 거예요. 얼마만큼의 재원이 투입이 돼서 몇 명에게 나누어 주었으며 그분들이 어떠한 만족을 느끼더라라는 환류가 반드시 있어야 그 사업이 지역의 특화 사업으로 자리를 잡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2, 3년 꾸준히 사업을 했는데 효과성이 떨어진다라는 판단이 든다면 그 사업은 없어지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열심히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못 잡는다면 모든 그 부분에서 낭비가 되겠죠. 자, 이걸 막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그러고 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는 마을복지 계획이 하나 더 추가됐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마을복지 계획이 그러면 뭐냐? 시보장협의체는 4년에 한 번씩 보장계획이라는 것을 수립하게 되어 있어요. 그거는 우리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복지 관련한 여러 정책이 민관이 같이 머리를 맞대고 만들어서 수립을 해서 잘 이행하나 점검도 하고 이행한 뒤에 아까 말씀드린 환류의 절차를 거쳐서 어떠한 효과가 있었는지를 보는 걸 말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자, 마을복지 계획도 그 마을에서 필요한 어떤 계획을 자체적으로 만든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체적으로 수립한다. 수립을 하고 그 수립에 대한 계획을 지역 주민들에게 공포해서 알려주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주민들과 함께 이 계획이 실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조금 전에 얘기했던 마을 특화 사업이랑 조금 비슷한 개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자, 특화 사업이 한 번 하는 행사라고 본다면 마을복지 계획이라는 것은 1년에서 3년간 꾸준히 여러분들이 시행을 해야 되는 계획이고요. 그렇게 꾸준히 시행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이 계획이 반드시 필요한지를 여러분들이 의논을 통해서 의제를 발굴해 내셔야 된다는 겁니다. 보통의 경우는 그 큰 계획을 먼저 세워요. 시협의체도 마찬가지인데 저희 포천시가 모든 시민이 행복한 포천시 뭐 이렇게 슬로건이 잡혀 있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마을도 큰 슬로건 하나 잡는 겁니다. 뭐 행복한 복지마을 구현 뭐 이런 식으로 하나를 만들게 되고 전략 목표를 세우고 그 밑에 이제 세부 사업을 세우고 요게 이제 시에서 하고 있는 방식인데 이렇게 꼭 하진 못하더라도 비전과 계획 이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세부 사업을 짰을 때 사업 간에 서로 연계가 되는 거지 완전히 생뚱맞은 사업을 짜게 되면 하기도 힘들 뿐더러 효과성이 많이 떨어지겠죠. 자,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제가 오늘 좀 해드릴 거예요. 마을복지 계획이라는 것이 그 아까 제가 좀 말씀드린 대로 그 지역에 필요한 어떤 사업을 찾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선단동이면 선단동의 걸 찾는 거예요. 선단동 소그룹이 같이 하는 게 아니라 소그룹은 소그룹대로 가산면은 가산면대로 찾는 거예요. 우리는 별로 할 게 없는데요 라고 얘기하는 지역도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주민도 많지 않고 다 농사 짓는 분이라 할 게 없어요. 근데 그렇지 않을 거예요.
한번 잘 찾아보시고, 뭐 하다못해 여러분들이 그 지역 주민들과 뭐 저녁에 만나서 뭐 회식을 한다든지 할 때 흔히들 나오는 얘기 있잖아요. 야, 우리 마을은 왜 이런 게 없지? 야, 우린 이런 거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게 마을복지 계획이에요. 쉽게 말하면. 다시 말해서 그 마을에서 필요한 게 뭔지 환경을 분석을 하고 주민들의 욕구가 뭔지도 좀 파악을 하고 그 주민들이 참여해서 같이 머리를 맞대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의사결정을 하게 될 때 민간만 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공이 같이 참여해서 그 계획을 짜줘야 됩니다. 왜? 마을복지계획의 대부분은요, 공공에서 도움을 주지 않으면 시행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정보도 그렇고, 뭐 데이터도 그렇고, 당연히 여러분들은 공공의 도움을 받으셔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지역에서의 주체성, 지역성, 뭐 협력을 해야 된다는 거, 민관이 협력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정말로 중요한 건 이건데요. 실천 가능해야 됩니다. 실천이 안 되는 계획은 짜봐야 소용이 없겠죠. 실천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나오는 질문이 예산이 없는데 그럼 어떻게 실천합니까? 라고 말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자, 이 부분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지금 제가 가지고 나온 자료에도 학자분들이 많이 지금 연구를 하고 계신데 가장 어려운 게 이제 그거예요. 매뉴얼이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아직. 보건복지부나 경기도에서 자, 마을복지계획은 이렇게 세우고 공공에서는 이러이러한 예산을 투입을 해서 나중에 어떠어떠한 결과를 내라. 이런 어떤 매뉴얼이 아직 정해져 있지 않아요. 자, 그러면 매뉴얼 나온 다음에 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마을복지계획은 그런 매뉴얼과 관계없이 우리가 필요한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 겁니다. 매뉴얼이 없다고 해서 여러분들 마을에서 아무것도 안 하시진 않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저희 시협의체 사무국과 같이 여러분들이 우리 마을에 필요한 계획을 만든다라는 주인의식을 가지고 실천을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에 다 들어있지만 마을복지계획은 크게 한 4가지 정도의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자, 첫째는 준비를 해야겠죠. 자, 어떤 사람들로 이 마을복지계획을 짤 건가 추진단을 구성을 하셔야 됩니다. 자, 추진단은 요 바로 뒤에도 이제 나오지만 뭐 예를 들면 읍장님, 뭐 면장님, 동장님, 그리고 그 해당 행정복지센터의 복지 담당 팀장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님, 뭐 당연한 얘기지만 선단동이면 선단동 위원장님, 가능하시면 이통장 협의회장 내지는 이통장분 몇 분 들어가시는 게 좋고요. 주민자치위원장 내지는 주민자치위원 들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 직능단체가 있는데 뭐 저도 사실 마을에 어떤 단체가 있는지 정확히는 잘 모릅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뭐 한 20여 개 이상 되는 직능단체 중에 다 들어오실 필요는 없어도 복지나 저희 사업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녀회장 같은 분, 봉사회가 있다면 봉사회장, 적십자, 의용소방대, 뭐 새마을, 바르게 살기 협의회장 이런 분들, 저희와 사업을 할 때 연대가 가능하신 뭐 그런 분들은 가능하시면 위원으로 참여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저희가 2021년에 내촌하고 그러니까 두 지역에서 했어요. 사실은 내촌 신북에서 마을복지계획을 한번 수립을 해봤는데요. 물론 이제 코로나라는 특수 상황이 있긴 했습니다만 그러니까 계획 추진단을 꾸릴 때 외부 인사를 대거 영입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은 앞으로 이제 코로나가 위드 코로나 시대로 바뀌게 된다 하니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여러 인사가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시기를 제가 좀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시청에서도 추진단에 참여하는 게 좋아요. 저희 시군, 저희죠. 말하자면 포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에서 참여하게 될 거고요. 앞으로는 저희 실무분과위원님들 중에 해당 지역의 어떤 그 이슈와 그 맞는 분이 있다면 참여를 적극적으로 권할 예정입니다. 자, 이제 준비를 한 다음에는요, 수립을 위한 환경 분석을, 욕구 분석을 하셔야 돼요. 가장 좋은 방법은 설문조사죠. 지금 시에서도 내년에 있을 보장계획 수립 때문에 올해 주민들 대상으로 욕구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주민대상 설문조사를 해야 되는데 이 설문조사가 의외로 힘이 많이 들고
또 전문 업체에 맡기면 비용도 많이 들어요. 그리고 안 해본 분들은 사실 설문조사 항목을 만드는 것 자체가 그리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후반부에 항목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드리겠지만 이 부분은 시보장협의체 사무국과 논의하셔서 설문 항목을 만들어 보시는 것도 한번 시도해 볼 만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욕구조사, 설문조사가 어렵다면 가능하시면 인터뷰를 하는 것도 괜찮아요. 저희 이제 그 사회복지 쪽에서 조사 얘기할 때 FGI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어떤 포커스 그룹을 잡아서 집중적으로 인터뷰를 하는 걸 말하는 건데요. 여러분들이 하려는 사업이 물론 처음에는 의자가 나오지 않으니까 어디다 대고 포커스를 맞춰야 될지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역 상황상 노인이 엄청 많기 때문에 노인 사업이 하나 들어갈 것 같다라고 한다면 노인분들을 집중적으로 인터뷰하시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욕구가 조사가 되면 이제 과제를 선정하셔야 돼요. 이걸 이제 의제를 선정한다, 뭐 의제를 발굴한다라는 이제 말을 하게 되는데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같이 모이셔서 추진단이 모이셔서 합동으로 집단으로 토론을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가능하다면 여러분들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괜찮지만 보통 토론을 이끌어가는 그 좌장이나 퍼실리테이터가 없으면 좀 어려워요, 하기가.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은 저희 시협의체에서 도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집단 토의가 되면 가장 좋아요. 그 자리에서 바로 의제가 발굴이 되고 어떻게 하면 이 의제를 할 수 있냐 하는 실천 방안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과제를 5개, 많게는 5개, 뭐 적게는 1-2개 선정을 하게 되면 자, 그 다음엔 어떻게 되느냐? 세부 사업을, 다시 말해 스케줄을 짜셔야 됩니다. 얘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고 예산이 만약 투입된다면 얼마가 들어갈 것 같고 자, 이 부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공공이 같이 들어가야 돼요. 짤 때. 왜? 공공의 어떤 자원이 투입이 돼야 되기 때문에 같이 하셔야 된다. 재원이 만약에 필요한 경우, 자, 이게 이제 뜨거운 감자인데요. 별도 예산을 수립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직 저희가 구체화된 어떤 그 매뉴얼이나 지시사항이 없어요. 지침이 없지만, 제 생각에는 저희 대표협의체에서 여러 지역에서 하시는 읍면동 보장협의체에서 하는 특화 사업에 대한 심의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같은 맥락에서 본다면 마을복지계획에 필요한 예산은 대표협의체에서 심의를 거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 대표협의체에는 시장님이 같이 들어와서 회의에 참석을 하시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예산에 관한 부분을 시장님께 건의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진행을 앞으로 할 예정입니다. 아직 확실하게 그렇게 된다 안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긴 좀 속단하기는 어렵지만 일단은 그렇게 추진을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계획이 다 수립이 됐으면 주민들에게 알려야 됩니다. 자, 이 부분은 보통 공청회 같은 거나 뭐 발표회 같은 걸 하게 되는데 한다고 해도 많은 분들이 참석하시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행정복지센터에서 자료를 나눠준다든지 주민에게 홍보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고 요즘은 뭐 우리 보장협의체 위원님들 중에도 인터넷이나 SNS를 이용해서 홍보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자, 그분들이 그렇게 또 홍보를 해주셔야 되고 시협의체 또는 시청 홈페이지를 이용도 할 예정이고요. 가능하시다면 뭐 유인물을 나눠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어요. 뭐 여러분들 그 지역에도 많이 모이시는 어떤 그런 핫코어가 있잖아요. 거기서 뭐 이렇게 나눠준다든지 자, 이런 방법을 써볼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자, 이런 어떤 단계를 거쳐서 만드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들의 참여, 주체적인 참여입니다. 계획을 짤 때는 추진단을 한 10명으로 구성을 했는데 회의가 거듭되다 보니 뭐 물론 생업이 바쁘시고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나중에 3-4분밖에 안 남더라. 자, 그러면 이 계획이 과연 충실하겠느냐라는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가능하다면 처음 계획을 짜실 때 끝까지 계획 수립에 참여할 수 있는 분들이 추진단으로 들어오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이 중간에 지칠 수 있기 때문에 이 얘기를 꼭 드리고 싶고요. 전문가가 여러분들의 계획에 그 수립 과정에 들어가서 실천력, 어떤 법적인 문제는 없는지, 현실적으로 타당한지 조언을 해주는 절차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자, 이 부분도 시에서 조언을 해드리고 할 수 있는 전문가를 파견하든지 아니면 사무국에서 나가서 다른 지역과 비교해 봤을 때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라고 조언을 해드릴 수 있는 역할을 할 예정입니다. 또 하나는 계획을 수립을 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가장 중요한 계획을 세우고 밑에 세부 사업이 들어간다라고 했는데 그 큰 사업을 잡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부 사업은 잘들 짜시는데 그 세부 사업이 묶여져서 올라가는 어떤 핵심 사업을 짤 때 좀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걸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 부분도 역시 시에서 그 큰 사업이 잡혀야 사실은 세부 사업이 잘 돌아가거든요. 근데 되게 거꾸로들 하시는 경향이 있어요. 세부 사업을 먼저 잡고 그 중간 단계로 가려다 보니까 그게 좀 어려운 경우가 있더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은 이제 지역을 다니다 보면 제일 어려운 것이 이걸 왜 해야 되느냐고 물어보는 주민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이 사전 교육이 뭐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당장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님들도 이걸 내가 왜 해야 되지? 우리 지역에서 이게 왜 필요하지라고 물어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위해서 마을복지계획을 짜기 전에 저희가 주민이 참여하는 역량강화 교육을 먼저 할 생각이에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올해는 못했지만 내년부터는 좀 먼저 사전에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수립 1단계부터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짚어봐 드릴게요. 이 지금 PT 자료에는 양평군의 마을 욕구조사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는데요. 저희는 아직까지 마을복지계획을 세우기 위한 욕구조사를 실천을 못했는데, 자, 양평 같은 경우는 먼저 진행을 했어요. 여기 같은 경우는 설문조사를 이제 실시했는데, 그 설문조사지를 만들어서 배포하고 다시 모아서 취합해서 이제 코딩 단계를 거쳐서 분석 단계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그 설문조사를 짤 때 말하자면 여긴 양평군이잖아요. 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과 같이 많이 이렇게 논의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저희도 우리 시보장협의체 실무분과에는 위원님들이 그 해당 분야의 복지 관련한 기관이나 단체에서 단연간 경력을 쌓은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이분들은 조사 사업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려는 그 욕구조사 사업에 투입이 돼서 얼마든지 도움을 드릴 수 있어요. 지금 현재 실무분과에서는 조사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제 과제 도출 얘기인데 도대체 어떤 과제를 해야 되나라고 막연하실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건 여러분의 지역 공동체의 얘기를 듣는 거죠. 앞서 나온 전체적인 욕구를 들은 다음에 그 욕구에서 나온 예를 들면은 우리 지역은 치안에 문제가 있다라는 욕구가 대부분의 시민들이 얘기를 했더라라고 한다면 해당되는 곳을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치안이 부족한 곳이 어딜까? 특히 어두운 곳이 있다든지 오범 지역이 있다든지 이런 데를 한번 찾아다니면서 진단을 해보는 거예요. 아, 정말 그런가? 주민들이 느끼는 그런 어떤 치안의 불안이 정말 우리 지역에 있나? 자, 이거를 한번 진단을 해보셔야 되는데 이거는 직접 다니라는 그런 의미보다는 여러분들이 모여서 얘기하시면 나오겠죠. 그런 부분이. 아까 얘기한 추진단 외에 총치를 들을 수 있는 분들을 모시면 아마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이 통장님들을 많이 활용하는 게 중요해요. 그분들이 지역의 곳곳의 사정을 잘 알기 때문에 그 다음에 봉사단체나 분여회 마찬가지입니다. 속속들이 다 아시기 때문에 얘기를 들어보는 거죠. 그러다 보면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세부 사업을 짜는데 이제 이 부분이 조금 문제가 어려울 수가 있어요.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욕구와 현재 상황은 파악을 했는데 얘를 바꾸기 위한 어떤 계획을 짜는 데는 실천력이 담보돼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요. 실제로 짜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자, 우범 지역을 찾았어요. 거기가 문제가 있다라는 욕구도 알았어요. 어떻게 하면 없을까요? 가로등을 단다든지 순찰을 돈다든지 해야 되겠죠. 자, 이 부분이 돈이 들어갈 수도 있고 별도의 인력이 필요할 수도 있고 또 읍면동 사무소에서 그 해당 지역에 대한 어떤 모니터링을 따로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어요. 자, 이렇기 때문에 실제 계획을 짤 때는 머릿속에 있는 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반드시 관련 근거나 읍면동 사무소 직원들의 협조를 받으셔야 돼요. 이건 하나의 예가 될 수도 있는데, 저도 이제 농사를 사실 지어본 적이 저도 없거든요, 개인적으로. 근데 우리 집에 이제 가는 길에 가로등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가로등을 아마 제 생각에는 6월, 5월일 때 자꾸 그 근처 논에 있는 분들이 막아요.
불을 안 나오게. 그게 이제 불만이어가지고 저도 이제 그 행정복지센터에 문의를 해봤더니 벼가 자랄 때에 빛이 있으면 뭐 문제가 있대요. 그래가지고 그 주민들이 자꾸 막는 거예요. 불빛이 새 나오지 못하게. 자, 이런 게 어떤 지역에서의 그 어떤 의제의 충돌일 수 있어요. 지나다니는 사람은 불편한데 실제로 가로등을 환하게 켜놓으면 좋을 것 같은데 또 그 지역에 있는 농민들은 그게 싫고 또 다른 민원이 될 수 있거든요. 자, 이런 부분이 계획에 반영이 돼야 됩니다. 같이 얘기가 돼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뭐 가로등을 위치를 좀 낮춘다든지 아니면 바닥에다 뭘 깐다든지 뭐 이런 식의 어떤 차선책이 나올 수 있겠죠. 자, 이게 이제 세부 사업으로 정해지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공유 단계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뭐 공청이나 기타 등등 하면 되는데 공유를 해야 되는데 우리 시협의체 같은 경우에는 공청회나 토론회나 물론 이런 방법도 하지만 가장 많이 이제 쓰는 방법은 온라인으로 배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과연 지역에서 그게 효과가 있을지는 좀 뭐 미지수입니다. 그러니까 도심 지역은 가능하겠죠. 소호읍이나 선단동, 포천동 이런 데는 가능한데 그렇지 않은 인구가 많지 않은 농사를 짓는 지역 같은 경우는 어떻게 홍보해야 될지는 그것도 한번 여러분들이 머리를 한번 잘 써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논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자, 이제 마을복지계획에 대해서 제가 쭉 한번 얘기해 드렸고요.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의 참여, 주체,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환류, 피드백이 있어야 되는데 가능하시면 지금 우리 아직 뭐 마을복지계획을 수립도 안 했기 때문에 피드백까지 제가 여기서 뭐 강조드린다는 게 조금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 감은 있지만 나중에 이제 2년, 3년 마을복지계획을 다 하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거기에 대한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15장의 비체를 예를 들면 모니터링 단이라는 것을 꾸려서요. 잘 이행되고 있는지 이행점검 모니터링 회의도 하고 난 다음에 결과에 대한 확인을 하는 모니터링도 합니다. 자, 이 모니터링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모니터링을 해야 그 계획을 계속 가져갈 건지 문제가 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문제를 파악하지 못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껏 다 해놨더니 정작 마을에 큰 도움이 안 되더라?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환류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제가 드리는 제언 같은 건데 마을복지계획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 지역에서 보다 안전하고 행복하고 어려움이 없는 삶을 살자. 이게 큰 목표겠죠, 당연히. 사각지대를 없애서 촘촘하게 어떤 사회적 안전망을 짜자라는 게 가장 큰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의 주민이 참여하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그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이 목적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같은 포천시라도 소호읍과 가산면, 내촌면이 계획이 같을 수는 없다. 자, 이거에 대한 다양성 내지는 그 지역성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 지역에 필요한 거가 뭔지를 파악하셔야 돼요. 보장협의체위원인데 막상 우리 지역에 전입 온 것은 뭐 몇 년 안 된다. 1, 2년밖에 안 돼서 난 잘 모르겠다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역에 여러분이 인사에 참여를 하셔야 됩니다. 이 계획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주민의 참여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계획을 뭐 예를 들어 읍면동 보장협의체 위원님들만 모여서 행사 한번 하고 끝내는 거 이런 거는 계획이 될 수 없거든요. 다 같이 참여할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한데 이게 아직 어떤 뭐라 그럴까요? 몇 년 하면서 모델이 나온 게 없기 때문에 이거는 논의 과정에서 한번 얘기가 돼봐야 될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조선 가정이 많거나 결식하는 아동이 많은 지역인데 얘들한테 도시락을 좀 주고 싶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계속 도시락을 쌀 수는 없을 겁니다. 아마 한 번은 부녀의 도움을 받고 한 번은 뭐 학교의 육성위원회 같은데 운영위원회 도움을 받고 뭐 지역에 있는 복지 관련 단체가 있으면 거기서도 한 번 도움을 받고 자 이런 식으로 여러 직능, 여러 주민이 참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힘만으로 하다가 정말 소진이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현재 하고 있는 어떤 특화 사업이 있으시면 연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우리는 1년에 2번 노인분들을 위한
뭐 경로잔치 비슷한 음식을 주는 행사를 하고 있다면 아예 마을복지계획으로 그걸 수립을 해서 분기에 한 번을 하는 것을 3년 단위로 잡고 첫 해에 필요한 재원이 어디 있을까 하고 한번 전체적인 예산 계획을 짜보고 필요한 재원을 어디서 가져올지도 논의를 해서 자, 그럼 3년간은 그 사업은 안정적으로 진행이 되겠죠. 그렇지 않고 할 때마다 사람들한테서 뭐 주머니에서 각출을 한다든지 다니면서 뭐 도와달라고 이렇게 후원을 요청한다든지 하면 정말 힘듭니다. 해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은 쉽지 않아요. 차라리 재원 확보가 어렵다면 그 사업을 하지 않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어요. 자, 특화 사업이나 현재 하고 있는 지역의 사업, 보호체계 구축하고 연계하는 게 필요하고 시협이체 사업과 연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 건강노인분과가 있어요. 실무분과 중에. 건강노인분과에서 좀 노인이 많고 교통에 접근성이 어려운 지역, 예를 들면 창수, 관임, 이동 뭐 이런 지역에 긴급 연락망을 배포하는 사업을 했어요. 한 2년째 지금 하고 있는데 자, 이런 사업을 지금 제가 말씀드린 해당 지역에서는 시협의체와 연계해서 마을복지계획을 한번 세워보는 거죠. 그러면 더 잘 되겠죠? 당연히 시협의체 위원님들이 함께 할 테니까요. 자,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민 리더, 뭐 사회단체 참여, 회원 중심의 욕구조사, 뭐 이런 뭐 어떤 그 얘기가 있는데, 조금 전에 제가 다 설명드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읍면동에 계신 뭐 이장님, 직능 단체장님, 뭐 그 다음에 뭐 봉사단체, 뭐 거기 주요 시설이 있다면 시설장, 자 이런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하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마을복지 계획의 기간은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시협의체는 제가 아까 4년에 한 번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마을복지 계획은 딱 정해져 있는 기간은 없어요. 보통 1년에서 3년 이렇게 그냥 잡아서 진행을 하고요. 가능하다면 3년을 넘기지 않는 것이 좋아요. 그리고 2년 정도가 제가 볼 땐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여러분들 위원님들 임기가 또 있기 때문에 처음에 계획을 수립했던 위원과 나중에 실천하는 위원이 다르다면 당연히 그 사업이 잘 되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가능하면 2년 정도로만 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중에 피드백을 꼭 하시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요게 이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마을 욕구조사 설문에 대한 부분인데요. 요 이제 표지가 있고 요거 그냥 예예요. 예를 들면 나는 우리 마을이 주민들 간 협력이 잘 된다고 생각한다. 매우 그럼, 보통, 그렇지 않음, 전혀 그렇지 않음. 뭐 이런 식으로 자, 설문조사 하는 겁니다. 항목이 많다고 좋은 거 아니에요. 설문 받기 힘들거든요, 나중에. 그렇지만 너무 적으면 변별성이 없어요. 이걸 왜 받았는지 하는 나중에 효과성에 의문이 생기기 때문에 제가 파악하기로는 30문항 정도 내외여야 돼요. 이렇게 넘어가면 좀 어렵고요. 그거보다 너무 적으면 그 설문 자체를 쓰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설문조사는요, 약간의 스킬이 필요합니다. 항목을 짤 때. 그럼 내가 궁금하다고 해서 막 써놓으시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여긴 도대체 여자는 몇 명일까요? 뭐 이런 거는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런 거는. 뭐 여기 서울대간에가 몇 명이 있을까? 그런 건 의미가 없습니다. 자, 그런 건 아니고 우리가 지금 필요로 하는 설문 항목을 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지금 좀 숨가쁘게 쭉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마을복지계획에 대해서 제가 어떤 전체적인 한마디를 마지막으로 드린다면은 그 마을복지 계획이 꼭 필요하냐라고 했을 때 이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라고 제가 강조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마을복지 계획을 세움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하려는 어떤 사업이 분명히 한 단계 더 올라가고 실천력을 확보하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설령 하다가 중간에 멈추든 하기 어렵더라도 짜서 같이 머리를 맞대고 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한번 해보시면 여러분들 자신이 스킬이 늘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하여튼 뭐라고 할까요? 저희 이제 시범적으로 좀 하고는 있는데 내년에는 전 14개 지역에서 다 이걸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굉장히 바쁠 수 있어요. 각 지역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아시다시피 1년이라는 시간이 되게 짧아요. 막상 진행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행사가 있고 주어져 있는 어떤 일들이 있기 때문에 금방 지나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초에 이걸 계획을 짜지 않으면 어렵다. 자, 올해는 저희가 원래 4군데를 하기로 예정이 되어 있었어요. 아까 제가 내촌이랑 신북이 했다고 했는데 가능하다면 2군데를 더 시협의체 사무국에서
협조를 좀 해드려서 하려고 합니다. 도심 지역이 좀 빠진 것 같아서 포천동, 그 다음에 북쪽에 좀 뭐랄까요, 농촌 지역이 필요해서 영중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계획을 짜고 있어요. 자, 앞으로 하여튼 마을복지 계획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더 많은 이야기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나 기회가 있을 거라고 보고 오늘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